예, 대표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진행해야 되는데 이 첫 세션은 해군 물류 세션입니다. 그래서 제 세션의 첫 번째 그 테마는 기술 해운의 시황인데 최덕민 상무이사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덕민 상무님은 지금 삼성 SD에서 지금 그 암센들단 그 지사의 상무님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접속을 못하시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민 상무님은 3회부터 때마다 이제 해운 물류 시황을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도 최덕민 상무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덕민 그 상무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S 유럽본부 최덕민 상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뜻깊고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 감기를 한 달 이상 좀 앓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번 신간은 2023년도 해운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비해서 지금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좀 자료가 좀 많이 길어서 몇 가지 자료도 그렇고 서두도 생략을 하고 바로 발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운 관련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삼성 SDS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이시는 대로 지금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와 그리고 해운 시황, 플립 부분과 항만과 철도 상황도 지금 한 페이지씩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시사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제 견해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시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는 2023년도에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도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 미국의 경기 연착륙 그리고 유럽의 경기 회복세로 경제 성장률은 2023년도에 약 한 2.9% 정도 증가하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약 3% 정도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4분기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전반적인 세계 경기 둔화로 아직은 뭐 경기가 나아진다는 그런 어떤 보장도 없고 아직까지 우려가 많이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로 하반기 경기의 어떤 낙관론이 어떤 우세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1년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인 9.1% 기록 후에 상승폭은 지금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는 1922년에 2년 5월 달이죠. 114.67달러까지 기록한 후에 약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던 세계 경기는 올해 2, 4분기 하락폭이 좀 완만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완만한 상승세로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 전망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올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좀 작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높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하고 3분기는 전년 동기 좀 경제 성장률이 약 한 5.2%에서 5.7% 정도로 생각보다 좀 많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올해 성장률 증가가 거의 0. 몇 프로,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1% 미만으로 되고 있고 4, 4분기 이후에야 회복이 좀 되는 것으로 약 1.5% 정도 회복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경제 지표와 그동안의 그 통계를 통해서 각국 세관 당국에서 좀 전망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베트남의 GDP는 코로나 기간이 약 2020년에서 2021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6%에서 7%대 높은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작년에는 8%의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 최근 인플레이션까지 글로벌 역풍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약 6%대로 소폭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EU 국가들 또한 대무역 환경이 다소 침체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좀 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상황이지만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약간 이제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제 사반기나 연말 이후에는 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떤 저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가 본격화됐고 그리고 소비 진작이 하반기에는 좀 예상이 돼서 하반기에는 다소 그 경기 둔화가 완화돼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리테일러들의 어떤 수입 주문량도 여태까지 꽁꽁 얼어 있었는데 지금 펄체싱 오다가 올해 2월 달 이후에 이제 소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는 좀 완만한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해운 시장에 대해서 이건 지금 저희 삼성 SDS에서 AI를 통해서 SCFI를 좀 이렇게 계속 전망을 몇 년째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무역량에 있어서는 그 세계 3대 항로로 일컫는 태평양 항로, 그리고 아시아 유럽 항로, 그리고 대서양 항로의 해돌 물량은 다소 위축되지만 이들 노선의 어떤 백홀과 그리고 인트라시아 항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선에서는 이 통계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드로리 통계를 봐도 이와하고 약간 비슷한 이제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글로벌 컨테이너 플릿의 최근 특이점을 보면 올해 2월에 CMA CGM과 HMM이 21척 이상의 그 메탄올 이중 선박을 발주함에 따라서 신규 주문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총 선대 대비 수주 잔량은 28.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그 학회에서 안경원 사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총 선봉량은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2,650만 TU 정도입니다. 작년에 한 2,500만 TU가 좀 넘었으니까 예, 뭐 상당한 증가가 있었죠. 이 중에서 8,000 TU에서 12,000 TU대 선박 비중이 약 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형 선박이 약 77만 TU 정도 인도 예정에 있습니다. 클락슨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수요 증가 전망률을 이제 마이너스 1.3%로 보았습니다. 뭐 당초에 이렇게 봤는데 약 0.1% 정도 조정을 해서 여전히 뭐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1.2%로 수요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2023년도 수요 공급의 격차는 약 7.9%로 예상돼서 2022년에 이어서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들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선봉량 조절을 아주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수요 공급의 갭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수요 공급 격차가 이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는 대로 갭이 한 2.5% 정도만 있는 정도로 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미국의 주요 항인 그 롱비치 LA 그리고 뉴욕 그 사바낭 선박 최선 일수 그리고 드웰링 선박 수에 대한 어떤 통계입니다. 지금 모든 게 작년보다 많이 감소를 하고 지금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작년에 뭐 LA항 그리고 LA 롱비치항 그리고 저쪽 또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서안 쪽은 120척, 140척까지 선박 도웰링이 있어서 아주 커다란 혼잡을 겪고 그 내륙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컨테이너 장비도 늦게 도착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이 해운 라지스틱 디스럽션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미국의 어떤 라지스틱 그 인터모더럴 영향이 컸는데 상당히 좀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지속적인 어떤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서 선사들의 소송률 감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2023년도 1, 2월에는 약 120편 이상의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된 운항의 약 23%에서 약 한 24% 정도 선복이 없어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3월 달도 유효 선복량이 31개월 만에 가장 큰 지금 137만 TU에 달해서 향후 몇 달 동안은 유효 선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선사들이 어떤 소송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운임 수준이 영업이익 수준을 밑도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지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궁여지책으로 취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선사마다 이런 코스 스트럭처가 달라서 실제로 음,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러한 운임 구조에서는 모든 선사들이 지금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네가티브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미국의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2019년도 말 그 코로나 초기 때 이후에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상물 정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인벤토리 레이쇼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러한 재고 비중이 미국 리테일러들의 어떤 추가 어떤 펄체싱 오더를 줄게 만들어서 아시아발 수출이 좀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미주 역내 레일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촉발된 그 북미 철도 운송의 그 심각한 지체는 미국의 산업과 소비시장에 심각한 공급망 붕괴를 가져왔고 또 이로 인해서 뭐전 세계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또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뭐 아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은 작년 말부터 북미 항만 철도가 모두 정상화돼서 가동되고 있고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철도는 지금 LA 롱비치 지역 인바운드 화물 감소에 따라서 2월에 컨테이너 지금 체류 시간은 대폭 감소를 했고 3월도 2월과 지금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피크 때인 8월에는 드웰 타임이 약 한 16.5일 정도 보였는데 올 초에는 약 5일대 평균 5일대 드웰링 타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럭 또한 이제 이 드웰 타임이 좀 감소를 했고 지금 미국의 운송 단체인 그 STB의 철송 운영 지수 그 드웰링 타임과 철도 운항 속도 모두 뭐 작년 대비해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철도 회사죠. 그 벌링턴 노던하고 유니언 퍼시픽의 드웰링 타임이 지금 노란색으로 보시는 2023년도도 2023년도 퍼포먼스가 대폭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트레인 스피드도 많이 이제 빨라지고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해운성 시장에 대한 어떤 정리와 또 마지막 페이지의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해상운임의 하락세는 수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다가 지지난주죠? 지난주, 예, 지난주 하락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하반기에는 소폭의 상승세가 지금 전망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트레이드는 인트라아시아나 또는 미주 유럽발 아시아양 백홀 물량이 좀 증가가 예상되고 또 컨테이너 플릿은 발주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 수주량은 약 한 28% 그리고 30%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서 아주 그 수주 전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격차는 2022년도에 약 7.7%, 그리고 23년도에는 7.9%, 그리고 2024년도에는 2.5%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별로는 태평양 노선은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 관리를 하고 있어서 2023년도 2분기 이후에 회복세가 좀 전망되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유럽은 사실 지금도 운임이 약간 하락세이지만 수요는 이미 1분기부터 올해 1분기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클락슨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은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점으로부터 수요 회복이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이 시점은 바로 이제 금년 하반기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사점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컨테이너 해운 시황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컸지만 그리고 비예측성도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볼러타일한 마켓은 지속되고 예측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그 수요와 공급 변화 외에도 각종 외성 변수 그리고 국가의 정책, 그 선사의 폴리시 등도 시장 변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화주나 선사공이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없는 외생 변수도 많지만 전반적인 플릿 트렌드나 전 세계 수요 트렌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그 갑자기 변화하는 어떤 해운의 어떤 상황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사와는 어떤 그 상생을 위한 서로 간의 이해 그리고 페어한 운임과 비용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공감이 따라야 합니다. 2016년도에는 40부터 한 대의 극동발 지중해 그때 중국에서 중국 샹해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인 걸로 기억납니다. 운임이 해상 운임입니다. 서차지가 아니라 75불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화주는 경쟁사가 50불까지 매치를 했다고 좀 맞춰달라는 요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선사의 브레이크이븐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건 사실 화주들의 리퀘어먼트가 사실 너무 과했습니다. 뭐 일부 화주긴 하지만 반면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같은 구간의 운임이 약 14,000불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화주나 선사나 자신들이 유리한 경우에 도달하면 양보도 없고 또한 상대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해운 시장에서 화주와 선사가 서로 상생과 공생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로의 산업에 대한 특징과 비용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양보 그리고 상생에 대한 방법을 서로 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금 인더스트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해운 산업이 어떤 건전한 투자를 통한 공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라 시황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폭리를 취하거나 망할 수 있는 어떤 상위적 갬블링 산업으로 지금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선사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주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계약이나 지수연동 계약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도 서로의 상생이나 어떤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 해운 시장에서
선사와 화주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해와 노력이 끊임없이 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최덕님 상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시차가 많기 때문에 망에는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 그 외국에 계시면서도 그 좋은 발표 자료를 또 만드시고 녹화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는 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이제 수요 공급 차이가 거의 8% 가까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굉장히 오버되기 때문에 운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운송인들이 그런 이제 그 공급 초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결항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갭을 줄이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션입니다. 우리 장세호 실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해운회사가 최근에 매수라든지 또 인수 합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상황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호 실장님께서는 이런 그 해운회사 또 조선회사의 뭐 M&A 인수 합병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그런 절차 이렇게 M&A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을 어떤 절차로서 이제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크게 터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세호 실장님을 모시고 장 실장님이 준비하신 그런 해운회사의 인수합병 그리고 매각에 대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거? 예, 참고로 우리 장세호 실장님은 고려대학에서 저하고 같이 또 박사과정을 또 받고 있기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산업은행에 지금 해양산업금융처에 있고요. 예, 저기 이제 올해 저기 고대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예, 논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이제 지도 교수님 모시고 있고요. 네, 교수님이 최근에 국내 해운사 M&A가 이슈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주제는 선정이 됐고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본건은 지금 뭐 기자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저기 보도를 안 하면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주제는 이제 국내 해운사인데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M&A 일반 원래는 이제 사실은 현대에너지 해운이나 이제 HM 같은 게 하는데 오늘 보면 좀 취하려고 했었는데 좀 민감해서 좀 뒤로 뺐고요. M&A 일반이라든가 M&A 관련 거래 구조, 국내 해운사 M&A 추진 현황이 어떻고 관련 쟁점들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M&A 일반인데요. 요거를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주로 들어가죠. 사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기업실에 있을 때 M&A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우건설이 있다면서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에서 이식을 하는데요. 원래는 무호계획이거든요. 여기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식을 하는데 여기 PEF잖아요. 산업은행에서 GP 역할을 하면서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LP 역할을 하면서 대우건설이 들어와요. 그래서 펀드를 하나 조성을 해서 SPC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 SPC에 만들어서 기존의 차수 인수금융 한 1조를 하고요. 여기서 2.65가 출자로 내려가서 SPC를 만들어서 이걸로 기존의 대원설이 있었던 재무적 투자자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돈 준 겁니다. 돈이 이제 여기는 줬고요. 대원설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여기로 1조로 증가시켜서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해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행부가 인수했거든요. 인수했다기보다는 3자 배정 방식에 의해서 경영권을 갖고 하고 오신 것 같았는데 그때도 보면은 여기 한행부 펀드가 만들어져서 SPC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펀드가 SK해운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기업을 좀 더 우량화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기업이 좀 우량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여기와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아쿠시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틀리스트는 다 아시잖아요. 타이틀리스트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아쿠시넷입니다. 여기 미국의 기업인데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산업은행이 금융주선을 하고요. 여기 컨소시엄이 있는데 위에 가면 필라코리아가 있고요. 미래에셋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코리아 미래에셋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SPC로 돈을 내려보내주고요. 출자죠. 저희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아쿠시넷을 미국으로부터 삽니다. 네. 여기에 전형적인 산업적인 딜이죠. 그래서 회사가 뭐 운행하면은 주주로부터 알았었는데 회사가 좀 돈이 필요하면 유산증자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해운사들 보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가면 다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M&A가 하면 M이 이제 머저인데요. 합병이고 A가 액퀴지션 해가지고 인수입니다. 기업을 사는 거죠. 기업을 사는 방식이 합병은 그냥 두 개가 합병, 결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렵게 생각하면 참 많이 어려워지는데 남녀가 결혼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인수는 뭐냐면 사는 겁니다. 회사를 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면 현금을 주고 직접 주식 인수를 하면 됩니다. 현금을 주고 주식 인수하는 방식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주식을 니한테 얼마 줄 테니까 니 있는 주식을 받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기 온라인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여기서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 방식을 이제 현금으로 주면은 저렇게 되는데, 이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주식을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죠. 대우건설하고 현대중공업이 M&A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전형적으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공정위 관련해서 이제 기업 결합 신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무산된 상태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 계열에서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3자 배정 방식 형태로 돈이 대우조선으로 들어가서 하나 계열이 대주주가 되고,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든가 다른 주주들은 소액주주가 되는 형태로 아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한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식 인수 방식이 있고 자산 인수 방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산 인수 방식으로 딜이 게 현대 LNG 해운입니다. HMM이 원래 현대가 그 현대상선에서 LNG 사업부가 있었는데 LNG 사업부를 자산을 양도한 거거든요. 그게 현대 LNG 해운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IMM한테 인수가 됐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 분할 방식에 의해서 양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적 분할을 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물적 분할을 한 걸로 이해합니다.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이제 SK해운이 대표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해서 IMM이 돈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이 입찰 방식은 왜 쓰냐 하면은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주주로 있다 보니까, 해양진흥공사 주주로 있다 보니까 이건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경제 입찰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적 딜을 할 때는 뭐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식 매각 방식에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인수자가 있고요. 여기 위에 인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PC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여기 인수자가 기업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펀드가 되게 많죠. 그죠? SPC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인수금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기존 비인수회사의 주주한테 자금이 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괜찮은 경우는 그냥 주식만 사고 파는 거고요. 그 주식의 매각 대금을 주식 형태로 교환하게 되면 교환 방식이 되는 거고, 현금 지급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할 방식인데요. 여기 아까 현대 LNG 해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보시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여기 현대상선이었을 거거든요. HMM 과거 이름 현대상선인데, 거기서 LNG 사업부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냈을 겁니다. 분리해내고 이걸 현대 LNG 해운 이름으로 바꾸고 그거를 IMM한테 파는 거거든요. 팔았는데 그 돈은 여기에 들어오죠. 현대 상선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그때 구조조정하는 형태로 썼을 거예요. 근데 만약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했다면 그 돈은 주주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F에 의한 요새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 기업 인수를 하는 게 많은데, 뭐 IMM이라든가 한행포, 아까 아쿠시넷도 그랬지만 거기 보면은 KKR이라든가 뭐 외국계 PE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 PF 펀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자금을 모은 겁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돈을 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돈을 모으는데 주체적으로 모은 사람이 GP라고 하고요. 돈만 튀우는 게 LP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GP에 의해서 이 펀드는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E라고 하면 IMM PE라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돈을 조금 튀우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 그 친구들이 돈을 내려가지고 스피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을 차입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해운 회사 중에서 이렇게 주주로 있는 데가 혹시 아시죠? 많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H라인, 예, H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SK온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폴라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장검상선에 자회사격인 시노코 페트로케미칼도 있는데 IMM이 2,500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해운사가 저기 오너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PEF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내 해운사들이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은 물건이 나와 있는 게 보면은 HMM 나와 있죠. 현대LNG도 나와 있고 폴라리스, SK해운, 탱크스 사업부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아탱크도 실질적으로 파인추리에 의해서 인수가 됐는데 거기도 PF에 의해서 인수됐거든요. 저기 법정관리 들어가서 M&A를 통해서 됐는데 PF에서 M&A 됐는데 동아탱크도 개별 선박을 개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국내 해운사 물건이 아주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 우리 국내 해운사 총 자산의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HMM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현대LNG도 실제로 한 2조 정도 되고요. 폴라리스도 지금 자산이 한 2, 3조 되거든요. SK해운이 제가 알고 있거나 한 7조, 8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1대부터 10대 선사들 거의 대부분 매물로 나있다. 이게 어떻게 잘 소화가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하고 제대로 소화가 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 매각 방식을 보면 HMM은 저희 산업은행하고 현대 해진공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LNG는 여기 분리 매각을 할 때 HMM으로부터 분리 매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경험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여기 현대상선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때 여기서 매각할 때 현대LNG 사업부가 매각이 된 건데 그때 매각되면서 HMM이 LNG 사업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서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LNG 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HMM에 다시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슈가 좀 있습니다. 폴라리스는 지금 펀드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격도 잘 안 되고 있죠. SK형은 최근에 탱커스 사업부를 별도 분리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거둬들였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런데 HMM은 제약은 모두 PEF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PEF는 들어오면 보통 5년 만에 엑시트하려고 해요. 네. 길어봤자 10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LNG연이 2014년에 들어가지고 거의 10년 됐고요. 폴라리스도 그때쯤 들어왔는 게 있는데 그때 들어온 자금이 있고 한 2, 3년 전에 들어온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 관련해서 기존 대주주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있죠. SK해운도 한 17년인가 들어왔는데 한익고가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지금 엑시트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입찰 방식을 보면은 HMM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입찰을 하고 있고요. 현대LNG해운은 처음에 이제 HMM을 먼저 접촉을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았고요. 그리고 폴라리스는 다른 PE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SK해운은 최근에 나왔다가 살짝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현대LNG는 개별 협상 실패 이후에 해외 재무적 투자자를 해서 지금 비딩
비딩 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한 4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황이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M&A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 회원사 M&A를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보면은 대량 화물 하주가 운송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회원법상에 회원법 제24조 7항인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대량 화물 하주가 뭐냐면 원유, 여기 보면은 제철 원료, 액화가스, LNG잖아요. 발전용 석탄 등입니다. 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요 부분을 대량 화물을 화주,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원유 같은 경우는 뭐 GS 칼텍스잖아요. 그리고 발전용 석탄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도 있고 한전도 있거든요. 한전이에요. 그리고 LNG는 뭐 가스공사 이래 있지 않습니까? 제철 원료, 저희 철강석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여기 보시면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본권 대량 화물 하려는 우송업 수출을 할 수는 있는데 못하게 해놨죠. 등록으로 보면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의견 청취 등록 이렇게 결정한다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회원업계니까 그래서 주로 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막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보니까는 대량 화물 화주의 구조조정 추진 회원사 인수 구조조정 추진 회원사를 인수하도록 허용을 해줬더라고요. 2014년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인수 허용을 해주면 그 회원사는 자기 항목은 30%밖에 못 시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제약이 많다. 그때 2014년에 또 보니까는 PF에 의한 기업 인수를 억수로 이제 자유롭게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는 현대LNG 해운이 IMM이 했고, H다이는 한행코에, SK해운도 한행코에 의해서, 폴라리스는 이니어스 NH가 농협입니다. 이니어스는 다른 펀드 이름이고요. 그 시노코 페트로케미컬도 최근에 IMM에 의해서 동아탱크는 파인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해운사는 전부 다 PF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PF에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HMN 같은 경우는 M&A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량 화물 화주하고 건설은 거기 없는데 여기가 보면은 이제 벌크스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수수한 이제 수출 물품을 운송하기 때문에 대량 화물 화주가 수로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스코가 들어온다는 뭐 얘기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잘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수출 물량을 이제 관심이 많은 판토스라든가 현대차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컨테이너 생산은 원래 같은 업종이니까 SM 상선에 장관 상선 등이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이제 미주 노선을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현대 상선도 미주 노선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 결합 심사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선은 지금 인트라만 하고 있어서요.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해운이나 SK해운, 폴라리스 여기는 인수 주체 문제인데 얘네들이 지금 물량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해운이나 SK해운이 원래는 여기에 좀 비슷한 업종이거든요. 이렇게 묶어지면은 좀 이슈가 있는데 둘 다 물량이 나와 있어갖고 그렇게 합병하면은 이슈가 되는데 물량이 나와 있어서 그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대에너지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가격이 크게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할 정도의 가격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쟁점을 보면 기업 결합 심사인데요. HMM 같은 경우는 아까 SM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미주 노선에서 전부 다 이제 거의 국내에서 거의 100%가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게 전체 다 합쳐봤자 한 8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관련해서 기업 결합 심사, 뭐 EU라든가 미국에서 심사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뤄봤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는 여기는 같이 탑티어끼리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는 현대에너지나 SK형은 비싼 업종이 신호코 페트로케미칼밖에 없거든요. 길리에서. 근데 신호코 페트로케미칼이 얘네들 인수할 여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페노션은 좀 비슷한데 페노션도 별로 많이 신기하지 않을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기업 결합 신사 관련해서 편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금융 관련해서 왜냐하면 선박금융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배는 전부 다 선박금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박금융을 하다 보면 선박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인데요. 선박금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주단 있잖아요. 대주단이 있고 여기가 대주단인데 순순히 대주가 있고 후순위 대주가 있으니까 대출해가 SPC가 만들어지거든요. SPC가 만들어서 선박을 여기로 오면은 이 SPS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빌리는 구조거든요. BBCHP 방식으로 빌리는데 그 빌려서 가스공사로 운영을 하거든요. LNG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로 TC를 내려주든가 뭐 COA 계약을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통상 우리는 COA 계약이고 외국계 LNG 다주들은 보면 TC 형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COA 계약을 할 때 가스공사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은 네가 오너십이 바뀌면 나는 니를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COA 계약상에 조항이 있습니다. Change of Control인데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이 해운선사의 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갖고 지금 산업부나 해수부에서 해외 매각을 못하게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LNG선 금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보면은 콜트라고 해가지고 비슷한데요. 여기에 이제 JV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JV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배를 국내 해운사가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해주는데 가스공사와 요 JV 간의 COA 계약을 맺어놨거든요. 맺어놨는데 여기서도 이 운영선사의 국적이 바뀌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현대 LNG 회원이 해외로 빠지는 것은 제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금융계약상에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선박금융계약을 아까 봤지만은 BBCHP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차트러스 커버넌트라고 해가지고 소유권 지분 변동이 없어야 되고 영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회사가 특별하게 상한 자력이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HMM이라든가 이런 M&A를 할 때는 그걸 걸어서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대주단에서. 그런데 HMM의 경우는 돈이 너무 많아 지금. 저기 부채가 한 3조밖에 없는데 현금 갖고 있는 게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이 어디서는 하면 내가 갚을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현대LNG나 SK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요 조항도 있지만 아까 COA나 CVC 계약상에 체인지 오브 컨트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밖으로 빠지는 것을 제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반 상업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HMM의 경우는 이제 영구채 이슈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영구채가 몇 프로가 되냐면 현재 소유 지분 전체 이게 이제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전환된 지분율 52.3%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주식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전체로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이 되면 산업은행하고 해신공이 그대로 대주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분은 동시에 매각을 해야 될 거나 어떻게 매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HMM의 경우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다트에 다 올라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HMM의 재무 및 영업 현황에 보면서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21년 말에 6.2조가 있었고요. 22년 작년 말에 11.8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 채권까지 다 합치면 거의 15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이슈인데 왜 현금성 자산의 이슈가 되냐면 원래는 현금성 자산은 원래 M&A 할 때 다 빼나옵니다. 보통 기존 주주가 빼나오거든요. 빼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상장사이기도 하고 뭐 이상 감자를 통해서 빼나오는데 상장사이기도 하고 차등 감자도 하고 이 돈이 사실은 산업은행하고 해진공간 들어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일반 투자자의 돈은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등 감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빼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현대 HMM의 경우는 보면은 향후에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저희 회귀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익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경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을 여하에 어떻게 이제 잘 처리하느냐가 인수자가 이 현금을 갖고 나는 이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하겠어 라고 제안을 잘 해야지 딜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정부라든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현금성 자산을 갖고 해운 자산 투자를 잘 수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비록 팔더라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원하고 SK 관련해서는 여기가 좀 이슈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MM으로 경업 금지를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대상하면은. 그래서 HMM으로 가는 게 맞는데 가격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한번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기준 인수가격이 4천억인데 매도 희망가는 6,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추정 지분 가치를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딜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고요. HMM이 보시면은 이거는 다트에 다 공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부분이 93% 정도 되고 벌크 부분이 5.89인데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여기 떨어졌는데 회사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화되면은 여기 15% 2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까 대량 화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량 화물 가주와 컨플릭이 생길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현대 HMM에서 포철이라든가 그 전용수 사업을 계약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쪽에 이제 기업 결합 심사 이슈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 보셨고요.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해진공 합치면 40%잖아요. 여기 소액주주가 46%고 뒤에 보시면 발행 예정 주식수 연구체 전환하게 되면 요만큼인데 이게 52%.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만 팔아서는 경영권 이전이 안 된다. 네, 그런 거고요. 현대 LNG 해운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2021년에 마이너스 74입니다. 22년에 121인데 여기에 기형적으로 좀 큰 거는 있습니다. 자산의 변동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출액이 갑자기 2천억이 뜁니다. 여기에 LNG 가격 상승에 따르는 원가 보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2천억이 갑자기 뛰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도 같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위치 되고 지금 현대 LNG 해운이 지금 신규 수주한 게 있거든요. 페트로나스 LNG 6척, 랩솔의 LNG 2척, LNG 전용선 3척, BNG LNG 요것도 LPG 전용 다 합치면 요 2조입니다. 2조를 전용선 계약을 땄는데 지금 요거를 하기 위해서 펀딩한 게 에쿼티 펀딩한 게 1,500억. 약 1조 9천억 가까운 거의 90% 넘는 돈이 대출로 펀딩을 해서 이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수익이 많이 난다면은 비싸게 팔릴 수가 있는데 건설이 있다. 네. 저 정부에서 안정성에 대해 우려 표명했는 거고 아까 여기 가 있네. 네, 이런 정도로 지금 국내 형사가 M&A가 엄청 활기를 띠고 있고요. 여기 여하이 어떻게 이제 결론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정화될 텐데 실질적으로 PF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얘네들이 한 5년, 10년 만에 소유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경영권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게 있고요. PF가 들어오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기존 오너들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이 좀 건전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외에 보면은 많은 형사사들이 PF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다시피 장세호 실장님은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십니다. 또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도 하셨고 또 최근에 또 고려대학에서 또 상법 또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회사법 또 회원법에 있는 각종 그 법률적인 이슈를 참 잘 다뤄주셔가지고 좀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를 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해운 물류라 그러면은 전기선하고 또 선박금융 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전기선을 또 대표한 분들 또 이제 또 물류를 대표한 분들 이런 것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토론은 김영주 펜오션의 법무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셔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로 소개받은 펜오션에서 법무보험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로 오면서 오늘 그 정의선 시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펜오션의 부정기선, 벌크선을 주로 하고 있는 부정기선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이슈가 매각, 해운사의 매각 이슈로 잠깐 장세호 실장님께서 발표를 언급했던 회사인데요. 지금 펜오션은 2015년도에 이미 M&A를 한번 거친 이후에 할인그룹이랑 대주주 하에서 안정적인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정의선과 시황 그리고 매각 이슈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부정기선에 있는 다른 회사를 오늘부터 김현 교수님께서 그 부정계열전자에서의 요즘의 현황, 리스크 관리나 ESG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른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주실 것으로 보고요. 저는 부정기업전자, 펜오션에서의 리스크 관리, 또 요즘에 이 중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정의선 시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부정기 해운 천사에서도 BDI 시황, 그리고 금융 관련 상황으로 신용 등급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부정기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BDI는 1월에 909, 2월에 658, 3월에 1410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제 결국 작년 1분기 BDI 평균이 2020이었다면 저희 연극으로 10%가 이미 감액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 금융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저희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일부에서는 내년에 상반기, 2분기의 BDI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 상황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실제 신용 등급 관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앞에서 장철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해운사가 워낙에 많은 매각 이슈가 나오다 보니
이러한 신용등의 관리 어려움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노션 역시 회원업에 대해서 극히 부수적 평가가 견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장기 계약에 기반한 사업 안정, 그리고 위험 회피적인 선대 운용, 균형 있는 재무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를 근거로 장기용 성계약을 증대할지 여부, 그리고 선박 투자의 적절한 시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페노션은 작년 신용 등급 평가를 했을 때 회원사 단독으로 가장 최고 등급인 AG로 스테이블 등급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이슈, 그리고 앞에서 그 선박 투자가 높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선박 투자의 적절한 시기, 그리고 장기용 성계약의 체결 시 회사의 자사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이슈에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발표 저작기에 부탁을 드리면 다음에는 부정기사 시황에 대한 것도 한번 정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이슈는 앞에서도 여러 번 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언급이 됐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미 여러 번 토론 옆에 수급 등에서 이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은 IMO 등 국제 규정의 준수가 뿐만 아니라 회사들의 ESG 경영에서도요,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대응은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으로 모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언론들에서 많이 보시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 선박 등은 굉장히 많은 식으로 발주가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페노션 역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은 기술적 조치 그리고 운항적 조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로는 EPL 장치 등을 설치하고 또 운항적 조치로는 CII 등급을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선박별, 항차별, CII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건 그리고 선박별, 규방열, 보이지를 최적화하는 것 등에 대한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주 통제가 불가능한 포트에서의 직선 그리고 선사의 책임이 없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사고 이런 선주가 통제 불가한 경우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고등급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나 저등급 선박에 대한 페널티가 아직 미협정적이라는 이런 점들은 선사들의 대응에 그레이 영역을 남겨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좀 구체적인 시행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 규제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선주와 용선주 간의 CII 등급 유지 등 향후 선사들 간의 분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인포에서는 이런 해당 규정에 대해서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용선주와 선주 간에 이로 인한 분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및 해석에 대해서는 체계화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환경 관련 이슈는 주로 기술 파트에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러한 고려 역시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위상버센터 등 주관이 되어서 한 번 정도 협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정선사 쪽에서의 리스크 관리 이슈로 김영 교수님께서 요청하기도 한 내용이 회원사 ES 정경 활동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ESG 환경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소셜과 가버넌스 부분도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페노션 역시 ESG 경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작년 ESG 평가보다 낮게 평가를 받은 항목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버넌스 부분이든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현재 많은 보완하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된 발표인 매각 이슈, 회원사의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요. 페노션은 이번 주총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주주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 주총을 통해서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 가장 중요한 회사의 안정 경영 그리고 회사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가장 목표로
앞으로도 그 정도 현상을 저희 회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선사들의 내각 이슈로 인한 이슈는 어려움보다는 저희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위해서 이사회나 위원회, ESG위원회, 사회이사위원회, 외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의 활동을 매우 강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ESG 경영을 위해서 ESG 담당 TF팀을 굉장히 넓혀감으로써 회사의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ESG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중요한 부분이 공공망 ESG 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항상 SBS 세상님도 말씀을 하실 때 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국내 선박관리사 그리고 국내 선박관리사를 포함한 협력사 등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사 역시 실질적 공공망인 ESG 관리를 위해서 선박관리사 등 협력사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협력사를 교육하고 협력사의 ESG 현장을 실사하는 등의 노력을 계획 실천 중입니다. 회원업의 자체와 특성상 ESG 평가에 그렇게 적합한 회사는 사실 업이 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업에 대해서는 적합한 ESG 경영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협력사의 공간 성장에 대해 회원업계 전체의 협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오늘의 주제는 정기성과 해운 매각이 있었는데요. 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 파트의 부정기성과 그리고 이 2015년대에 내년을 마치고 대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페노선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토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많이 담아 주셨고요. 특히 앞으로 그 법률 분쟁이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해상품 연구센터에서 열심히 해달라 그러시는데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선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이상식 그 사장님을 모시고 특히 이제 부산 신안만 컨테이너 터미널과 또 전기선 분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10년 만에 신규 개장한 부산 신안 6부도 BCT 컨테이너 터미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주 부산항 처리 물량 현황을 보면 해운 시장을 가름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물동량 증대보다는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선적 지원을 위한 장치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터미널 내에는 공 컨테이너 장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최덕림 상무님에게 발표 자료에 언급된 내용에 추가해서 간단히 전기선 해운 시황에 관련된 공급과 선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사분기 원양 선사의 실적 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거나 일부 선사는 이미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미국의 경기 회복 지연 및 2023년도까지 긴축 재정 유지 예상에 따른 수요 약세가 지속 전망이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매 분기별 약 한 30만 TU 수준의 신조선이 지속 인도되고 또 반대급부로 해운 호환기에 중단되었던 노후 선박 폐선이 재개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은 불가피한 해운 환경입니다. 이로 인한 해상 운임 하락과 선사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불안 지속 시 예전에 겪었던 어쩌면 생존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적 근해 선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역내 중심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있으나 원양 선사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대형 신조선 인도에 따라서 선박 캐스케이드 등을 통해서 아주 역내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어쩌면 시장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대한 전기선사들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공급 조정과 선사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선사에서는 특히 투엠 해체 선언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엠 해체 이후에 오션 얼라이언스 해체 가능성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 선박의 개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예정된 IMO MEPC에서는 2050년도부터 탄소 제로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얼라이언스 체제가 해체가 되고 환경 규제가 앞당겨지면 선박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4,000TEU급 초대형선의 수요보다는 10,000TEU급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글로벌 선사의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발주 강화, 그리고 대체 연료 개발, 또한 자연터미널을 포함한 투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엄청난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반면에 우리 국적선사 같은 경우에는 시황 악화를 대비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운 시황의 월스트를 대비한 국적해운선사의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 목소리가 조금 울려가지고 조금 잘 안 들릴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지금 아까 준비하신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물류 쪽에 또 전문가이신 우리 람세스 전무님을 모시고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석 전무님, 네, 전무님 좀.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람세스 물류의 그 포워더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병석이라 합니다.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그 HMM M&A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서 저희가 느끼는 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 우리나라의 국적선사의 중요성을 많이 그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HMM이 M&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컨테이너 선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쟁으로 가는 시대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박은 CSAV나 연합해운을 인수를 해가지고 덩어리가 커졌고, 머스크도 최근에 함부로스도 합병을 했죠. 코스코도 차이나시핑 합병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K라인, MOL, NIK를 합병을 해서 ON이라는 선사를 만들었고요. CMA도 APL을 합병을 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해외 국적 선사들을 비국적 선사들은 규모가 커지는데 좀 그 M&A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인수를 하느냐보다는 우리나라 HM의 국적 선사랑 현재 있는 다른 우리나라 선사를 합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는요. 현재 상해 운임지수가 한 950대고 작년에 가장 높을 때가 5,000 지수 상해 지수 5,000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운임이 현재 바닥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물론 뭐 네일브루 미주 같은 경우는 40피트당 500에서 600불 GRI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운임이 많이 낮아 있다 보니까는 우리 같은 물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임의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커가지고 좀 이거를 운임이 안정화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그 배를 23% 정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계속 하방 압력이 데려와서 LA 같은 경우는 뭐 1,000불, 1,200불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2분기에는 내일 4월 15일부로 미주 같은 경우는 운임이 올랐기는 하지만은 5월에 노동절이 있고 일본도 5월 1일 기준으로 골든위크가 있어서 4월 하반기에 좀 물량이 중국이나 그런 쪽에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GRI는 성공했다고 치지만은 이게 얼마나 계속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단지 올해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설비 물량이 그 3분기, 4분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부품 하나솔루션도 설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3분기, 4분기는 좀 견조하다고 인식을 되고는 있지만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가 2021년 2년 전이죠. 그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 나가는 게 61%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 나가는 물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9%였습니다. 데이터 마인 기준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3분기, 4분기에 운임을 보더라도 아까 SDS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시황이 약간 회복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나 그 외 기타 국가들이 물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시황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좀 계속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좀 불안정하여 좀 물류업체 저희 같은 포워더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물류 담당 팀장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짤막한 소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우리 그 주무님께서는 또 물류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그 시사점 또 현황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시간이 밀린 거 아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토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좀 듣고 계십니다. 좀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우리 최수훈 박사님, 예, 최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나오셔가지고, 예. 네, 반갑습니다. 최수범입니다. 질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참석해서 너무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현대 LNG 해운이 외국계 선사에 이제 외국계 자본에 이제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그룹 페이스북에다가 좀 이슈화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형 선주사 뭐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이제 이 현대 LNG 해운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아쉽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최소한 우리 그런 이게 해운을 국가의 중요한 이 기간 산업으로 아직 인식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들기도 합니다. 제 소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구 사장님, 평택 뭐 항만공사 쪽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예,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온라인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최덕민 그 상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우리 단톡에 올리시면요, 제가 최덕민 상무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서 단톡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톡이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세미나에 대한 단톡 한 200명이 있고요. 또 우리 바다 공부 모임이 한 850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두 단톡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운 또 물류 쪽에서는 그 최덕림 상무님께서 이제 그 유럽에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특히 전기선 시황에 대한 그 발표가 있으셨고 또 장세호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M&A 관련해서 M&A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 주셨습니다. 시사점이 많은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하신 분들도 김영주 그 실장님께서는 우리 부정기 선사 그리고 또 ESG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상석 사장님께서는 지금 BCT의 부산시장만터널에 또 사령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기선의 현황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배병석 전무님께서는 또 물류 또 화주처의 관점에서 현재 시황에 대한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세션을 이걸로 마치고 우리 2세션 시작하는데 2세션 우리 좌장 강변